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동수입니다. 네. 원래 앞에 무슨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은데, 뭐 어떤 집단의 소속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은데, 이제는 그냥, 좀 줄이고, 네. 하동수입니다. 네. 그냥 네이버에 하동수 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그냥 검색하시고요. 제가 사실 그거를, 음, 그, 뭐죠? 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 나무위키, 네, 나무위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제 방송은 여러분들 뭐 중에서 혹시 이제 보시는 분이 없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송은요, 좀 심야의 라디오 같은 그런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좀 조곤조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지금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흑백처리 했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사진 위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한번 컬러도 해봤는데 그냥 흑백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이 정도 공간이면 되나? 잠깐만 조금 내려볼까? 이렇게 이 정도. 오늘은 좀 의미 없는 그런 쌉소리를 예전보다 좀 더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 뭐 5시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주말밖에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이게 한 5, 6년 만에 저한테 진정한 휴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현실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카톡을 안 껐네요.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카톡이 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껐습니다. 제 뒤에는 닌텐도인가? 뭐 스위치? 네, 뭐 박스가 있습니다. 저거를 뭐 사실 다른 곳에다가 어, 뭐 치워도 되는데 화면에 나오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다가 놨습니다. 아, 저는 요새 그 여기 보시면은 SUV 순위라고 딱 돼 있잖아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슬슬 자동차 돈 없는데, 저 돈 없거든요. 일 그만뒀다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자동차 쓰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근데 SUV를 사고 싶은 거예요. 뭐 저는 뭐 SUV든 승용차든 뭐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제 옆지기가 SUV를 원하고,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SUV가 뭐 여러모로 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격대를 이렇게 보니까 비싸. 생각보다 비싸. 그래서 저가순으로 딱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2023 캐스퍼, 2024 티볼리, 2024 셀토스, 2023 베뉴, 2025 쉐보레 디렉스 크로스오버인가? 2025 아르카나, 2024 티볼리 에어, 2020 동풍 소콘 펜곤 IX5. 뭔지 모르겠어.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전화가 오지? 잠시만요. 전화가 왜 와? 어떡하지? 이거, 이거를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방송의 묘미잖아요. 그쵸? 녹음, 어, 음소거 버튼을 어쨌든 빠르게 눌렀습니다. 네, 누르고 전화 통화하고 손 씻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보는 사람도 없지만, 네. 저는 이 보는 사람이 없는데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있는 것처럼. 근데 없잖아요, 사실은. 네. 재밌어요. 언젠가는 저도 뭐 구독자도 생길 거고, 언젠가는 시청자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없는데 뭐. 네. 지금 만약에 채팅을 누가 쳤다.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 없는 거지 뭐. 그쵸? 지금 여기 네모난 거. 네, 빨간 색깔. 거기에 지금 안녕하세요도 없고,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네, 후원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지. 어쨌든,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SUV를 사고 싶어요. SUV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추천해주면은 감사한데, 뭐,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좋아하는 뭐 특정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런 연비, 뭐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씩 공부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근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박하선 작가님의 이제 어, 제 사진예술 이렇게 작가 공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메모장에다가 해놨거든요. 이거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박하선 지리산의 역사를 묻다. 지리산에 있는 박하선 작가의 작업실 아래 손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그가 흙과 나무로 지은 4평 규모의 그림 같은 집이다. 멀리 섬진강 줄기가 바라보이는 데크에서 최근의 지리산 빨치산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사진 누가 찍었는지 몰라도 잘 찍으셨네요. 지리산 흙집. 가을산이 참 붉다. 네, 제가 지금 제대로 돼 있죠? 저는 한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한 이 정도 프레임으로 이렇게 걸어먹는 것도 좋고, 그냥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것도 사소한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좀 신경 쓰는,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는 거긴 합니다. 네. 한 이 정도 공간, 이 상태에서 말하겠습니다. 피피추로 붉게 물든 나뭇잎 사이로 노랗게 물든 나무가 보이고, 아직도 초록을 버리지 못한 눕된 나무들도 눈에 띈다. 저마다 색깔은 달라도, 아니 오히려 저마다 다른 색깔이 함께 어울려 더욱 아름다운 지리산. 서로 달라도 괜찮은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벌어진 역사적 비극을 지리산은 알고 있다. 그 예전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리산으로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빨치산의 비극을 사진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박하선 작가. 그는 지리산에
노고단 자락 해발 400m의 손수 흙집을 지어 자연 속에 산다. 1500평의 경사진 땅을 다듬어 그가 직접 지었다는 식당, 본체, 손님이 머무는 집, 화장실, 창고 등 모두 5채의 집은 각각 6평을 넘지 않아 집이라기보다 방 하나 크기로 자연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소박하고 단출하다. 이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놀러 다니다가 당시엔 길도 없다시피 한 이곳을 소개받았어요. 가능하면 지형을 원형 그대로 살리고 나무를 베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베기는 쉬워도 자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큰 나무를 피해서 그 사이사이에 집을 지었습니다. 틈틈이 흙과 나무로 손수 지었지만 얼른 봐도 전문가의 솜씨에 간다. 10여 년 전에 땅을 구입하여 몇 년에 걸쳐서 한 채씩 지었는데 가장 최근에 1년에 걸쳐 지은 손님집은 4편 규모로 장난감집처럼 작다. 그러나 그 방에서 맞은 아침은 4,000평짜리 저택이 부럽지 않았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계곡 아래 문수저수지 위로 물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고 그 저수지 너머로 멀리 섬진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는 작업실이라기보다 작업을 안 하는 집이라고 할까요? 하루 종일 햇볕이 따가운 평상에 앉아 멍 때리기를 하기에 딱 좋아요. 머리를 비우는 집이죠. 대신 여기에 있으면 몸이 바빠서 하루 해가 짧아요. 그는 아내와 함께 지리산 자락에 기대어 작은 채마밭을 만들고 네, 발음이 이게 맞죠? 밭을 만들고 감을 따고 떠돌이를 줍고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뒷산이 바람을 막아주는 데다 탁 트인 남양이라 온종일 햇살이 머무는 그곳에서 낮엔 해바라기하고 밤엔 별빛을 본다. 사진을 시작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늘 아주 먼 곳, 주로 오지와 험지를 수다녔던 고단한 작가의 삶을 생각하면 보상처럼 주어진 평화로운 공간이다. 사진가가 되기 이전인 80년대 초까지는 1등 항해사로 대항을 누볐고 본격적으로 사진가로 살기 시작한 이후 첫 작업은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없었던 험난하고 머나먼 실크로드의 여정이었다. 목포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로 대항을 누비던 시절부터 그의 역마살은 예정되어 있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낯선 나라 낯선 항구에 정박한다는 낭만과 설렘을 갖고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월급을 타자 카메라부터 사서 이국적인 풍경과 넓은 대양을 찍겠다는 포부를 실천에 옮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는 바다에서 광활하게 산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바다에 갇혀있다는 갑갑함이 생겼어요. 바다에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다가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어도 배 밖으로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그는 9년 만에 배에서 내렸다. 내 발로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곳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임을 실감했다고나 할까? 실감했다고 할까? 1980년에 바다에서 찍은 사진들로 대양이란 제목의 전시를 열었고 1984년에 바다란 주제로 전시회를 연 이후였다. 그리고 1990년 실크로드로 사진가 박하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전까지 그는 홀로 사진을 공부하는 사진가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대단하시네요. 홀로 사진을 공부하며 계속 전시를 하셨다는 거군요. 대단하십니다. 깜짝 놀랐네. 실크로드를 따라서 20번 이상 촬영을 다녀온 박하선 작가가 주로 소수민족의 공예품을 수집, 훗날 여행 박물관을 만들 꿈을 꿨다. 광주에 있는 작업에선 흑백 암실 작업도 가능하다. 또한 대형 디지털 프린터도 갖추고 있어 흑백과 컬러 작업을 할 수 있다. 지리산 집의 마당에서 바라본 풍경.
집 아래 문수 저수지에서 새벽마다 물 한 개가 피어올라 장관을 이룬다. 월드프레스 포토.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사진과 그렇지만 박하선 작가의 집념은 유별나다. 그가 처음 티베트에 간 것은 1990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티베트에 천장이란 장례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려워 촬영은 엄두를 낼 수조차 없었다. 늘 마음에만 두고 계속하여 실크로드를 달리던 중 1년 반 동안 티베트의 수도 생활을 한 우리나라 스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스님으로부터 추천의 편지와 행동 요령까지 가르침을 받고 다시 현지를 찾아 마침내 1997년에 첫 촬영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장례의식을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을 극도로 꺼려요. 그들에겐 최고의 장례식인데 야만적이라는 오해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소개해준 스님의 공덕이 깊어서 허락을 받아내 첫 촬영을 한 후 2000년에 다시 보충 촬영을 해서 천장에 소개되었고 그 사진을 월드프레스 포토상을 받고 사진집을 내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어딘가에 제가 이사를 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천장이라고 하는 이게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경희 선생님이 이거 좋은 기회니까 사라 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험을 사실 요새는 잘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햇수로는 6년이 넘어가니까 물론 본격적으로 이제 막 전시를 하고 이런 거는 3, 4년인데 그 전에 이제 봐왔던 그런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어떤 아무튼 극설하고 사진을 보고 오랜만에 충격을 받았던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그 사진을 계기로 그는 유럽에서 전시와 작품 판매 등에 관한 여러 제의를 받았지만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시스템에 맞춰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나의 스케줄대로 작업하며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작업에 집중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서 한다는 것도 용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님의 추천서 이런 거를 받으려면 스님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한테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천장이라고 하는 장례식을 찍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고 이거를 발표하는 것도 용기가 있는 거고 해외에서 먼저 이제 제의가 왔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자기 작업을 하러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대단하다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한 번 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못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갤러리를 돌아다니긴 하지만 한 번도 못 뵌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계속 대단하시다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몇 개월 들떴다가 예전으로 들어왔어요. 하고 싶은 작업에 더 열중해야겠더라고요. 박하선 작가는 그 이후 우리 역사의 흔적 찾기에 열중했다. 특히 우리의 고대사와 고구려의 역사, 그리고 항일 독립투쟁의 현장을 찾아 나섰는데 이 작업은 당연히 그 시대의 무대가 된 중국, 특히 만주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마치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처럼 그는 감시 논초리가 사나운 중국 땅에서 고군분투했다. 신고를 당하여 필름을 빼앗겼다가 되찾기도 했고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은 종일 걸어서 당도하기도 했다. 그런 사이에 발해한 태왕의 증언 고구려,
조선의용군의 눈물 등이 차례로 출간되었고 올해는 사진가와 열화일기가 전시와 사진지로 발표되어 그의 역사 찾기가 하나씩 결실을 맺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너무 무관심해요. 단군 조선의 역사도 그냥 전설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나 만주와 시베리아를 들춰보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치우천왕의 무덤이 대표적인 경우죠. 비석과 무덤까지 남아있는데 우리 학자들은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아요. 중국에선 인정하고 성역화를 하고 있거든요. 동북공정의 일환이겠지만 그들이 되레 우리의 상고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이거는 이제 박하산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배된 도리로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계라고 하는, 그리고 예술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사진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 후배인 거예요. 그러면 이 후배들이 선배들의 생각을 알고 그러면 저 분은 저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구나. 중국에서 인정하고 성역화를 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셨잖아요. 동북공정. 그러니까 후배들 입장에서 이거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나도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좋은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중국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물론 일본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박하선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지 않는 것을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후배 작가들이. 그러면 박하선 작가님이 했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면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힌트를 얻고 어떤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진을 하면 된다. 이런 사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발심이 먼저 생겨야 이제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한번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루트, 어디를 들려서 어디를 가고, 어디까지는 비행기, 어디까지는 걸어서, 어디까지는 버스가 든다, 이런 걸 알아보고, 이런 것도 다 넓게 보면 사진 과정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이렇게 사진예술 사이트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공부가 되고 이 방송을 하면서 그는 이 사진 작업을 통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역사는 어차피 승자의 기록이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바로잡자는 것. 몇천 년 전의 역사를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해야 단군 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만주 벌판에 가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찍는 순간, 셔터를 딱 끊는 순간 기록이 되고 이게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너 말을 너무 말이야, 모든 사진이 그러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이냐 라고 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진이 기록이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를 키워. 그러면 강아지를 내가 찍었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에 대한 기록이 됐죠. 여기까지는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기록이 됐다는 거. 강아지가 기록이 됐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흘렀을 때 강아지 사진이 남냐 안 남냐, 그러면 기록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남으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니? 후손이 판단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간단한 이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을 잡아먹고 많은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좋아요. 라고 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이 문장을 내뱉는 순간 이것을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 그리고 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줘야 듣는 사람이 아 하고 고개 끄덕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가들은요, 시인도 그렇지만 별 생각 없이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의식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뇌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뇌 있죠, 뇌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병자, 아픈 사람이니까 그 증상의 하나로서 무의식이 되는 것이고, 한숨이 예. 어쨌든 그의 사진집 조선의용군의 눈물을 보면 참 눈물겹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항일투사들의 흔적을 중국인들이 고요 모셔놓았을 리 없으니 남은 흔적이랄 것도 거의 없다. 다만 그들이 일본과 맞서 피 흘리며 싸우다 죽어간 그 골짜기에 그때처럼 여전히 황량한 바람이 불어 갈대를 쓸고 긴박했던 그날에 밤처럼 금음달이 흐릿하게 떠있을 뿐. 그래도 가끔은 그곳에서 외로운 무덤 하나가 발견되기도 하고 글씨를 새긴 바위가 그날의 침묵을 깨기도 한다.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잊어버린 그날의 역사를 찾아 험준한 산 것들을 헤매는 스님과의 고단함에도 마음이 짠하지만 설마 이럴 줄 알았을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타국에서 고생하다 숨진 조선의용군의 결기와 추구계가 처연하다. 그래도 작가가 사진집 말미에 그들 가운데 35명의 이름을 적어 놓아서 입속으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잠시 추모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록과 역사의 차이입니다. 기록과 역사의 차이. 모든 사진은 기록이 돼요. 하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됩니다. 그럼 역사보다 더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될까? 전설이 됩니다. 그럼 전설보다 더 오래되면 뭐가 될까? 신화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화나 전설로 오래된 것을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후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박하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군이라고 하는 이 전설 또는 신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역사화하려면 후손들이 연구하고 파헤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출판하고 전시하고 계속해서 역사화하고 이것을 기록으로까지 남기려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찍어서 기록을 하고 역사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에 잊혀졌던 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역사로 만들고 기록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는 기록이잖아요.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작가로서의 작품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인식이 전혀 없으면 본인이 사진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시와 출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형식미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구도가 어쨌니, 수평 수직이 어쨌니 하면서 아 그래? 그럼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내용도 같이, 형식과 내용 둘 다 밸런스를 유지해라.
제가 이렇게 밸런스 이야기를 했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헛소리 한다고 막 뭐라 하셨는데 그분 요새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돈이 안 들어오긴 하는데 돈 들어오겠죠. 뭐. 돈이 뭐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들고 돌잖아요. 백아산과 조계산에서 활동했던 정규현 씨. 현재 88세이세요? 박하선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이고, 피아골 부근에 제오지구 당트에서 소년 빨치산 김영승현 88세의 모습. 지리산과 빨치산.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아무래도 그의 아주 오래전 조상이 우려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독립투사였는지 유난히 만주 땅으로 그의 발길이 향한다 싶더니 알고 보니 그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었다. 그의 외조부 하상근이 남해에서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라고 했다. 어머니가 외조부의 셋째 따님이셔요. 그의 광주 작업실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커다란 사진 액자가 그의 많은 작품 사진들 앞에 세워져 있다. 작가는 보통 일주일에 3일은 지리산에 4일은 광주의 작업실에 머문다는데 광주천을 내려다보는 건물에 있는 그의 작업실은 암실 장비부터 시작하여 컬러 프린터와 험지 여행 중 곳곳에서 수집한 소품들, 사진집과 카메라 등이 빼곡하다. 창문에 안막을 치면 29평의 넓은 작업실이 암실로 바뀌어 흑백 암실 작업을 할 수 있고 안막을 걷으면 디지털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광주 작업실에서 구례 지리산 작업실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최근 지리산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빨치산의 흔적 찾기다. 이거 어려울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시네. 시간의 흐름상 조선의용군보다 후일이고 중국이 아닌 우리 땅 지리산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피해 역사지만 흔적을 찾기 어려운 것은 매양한 가지다. 맞죠? 네. 저도 예전에 그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소설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20대. 그래도 3년 전부터 그나마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 지리산을 뒤지고 아직 생존한 빨치산을 찾아가 인물 사진을 찍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만 있고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빨치산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때의 장소를 찾아보고 그동안 생존한 빨치산 7명을 찍었어요. 대부분 90대여서 생존자를 찾기가 어렵고 다음 달에 촬영하기로 했다가도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쁘다고 했다. 그래 지리산 집 마당에서는 멀리 백운산이 마주 보이는데 그곳이 빨치산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다고 한다. 예전엔 백운산 정상에 당시 김선우 전남도당 유격대장 무덤이 있었는데 후손이 이전하여 그 무덤에 탐한 촬영했고 지리산 빗점골에 있는 이현상 빨치산 총사령관이 죽었다는 바위 등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리산 일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했다. 인간의 어두운 면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삶 자체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것. 인간의 솔직한 단면을 보여주려는 거죠. 슬프고 어두운 역사라고 해도 굳이 꺼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었던 한국전쟁에서 빨치산의 행적은 소설가 이태의 남부군, 이병주의 지리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에 제가 다 읽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지만 박하선 작가는 사진으로 대하 역사 다큐멘터리를 남기려는 것이다. 햇살 따뜻하고 평화로운 박하선 작가의 지리산 학집에서 그와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쩌면 지리산이 그를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그는 그곳에서 넉넉한 어머니의 품 같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유구한 역사를 호흡하며 그가 사진가로서 찍어야 할 좌표를 남기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가 온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의 아궁이 위에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속 그림을 낙서처럼 그려넣었다. 해발 400m에 자리한 산속의 집이지만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하다. 작가는 양지 바른 의자에 앉아 지리산을 배경으로 펼쳐졌던 우리 역사의 한 단면,
빨치산의 행적을 사진에 담고 있다고 했다. 글 윤세영의 편집 주간. 해당 기사는 2012년 12월 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네, 윤세영 편집 주간님의 글이라는 것을 모르고 읽었지만 읽다 보면 느껴지죠. 네. 어떤 사람의 글을 오랫동안 읽다 보면요, 이거 누구 글 아니야? 뭐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윤세용 편집주간님께서 네, 제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아직 안 받아주셨. 나중에 받아주시겠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네. 눈물 한 방울. 자, 그리고 우리 김홍희 사부님. 네. 꼭 사부님이라고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자, 입에 잘 안 달라붙는데 선생님 하겠습니다. 김홍희 선생님이 운영 중이신 착한 사진은 벌라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오랜만에 홍보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부님이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야 무슨 홍콩 영화에 뭐 그런 거냐, 홍콩 무협 영화에 뭐 그런 거냐 하면서 저를 비아냥거렸는데 그분도 잘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그분 좋아했었어요. 그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홍희 선생님 유튜브에 동영상이 312개나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사진 잘 찍는 법이라고 하는 책은 판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절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고 또 종이책보다 이북이 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북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이북으로 사시고, 저는 종이책 2권, 이북도 있고 그렇게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잖아요. 설교 수업을 하는데 이게 맞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 그 사진 잘 찍는 법 책을 이렇게 들춰봐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내용을 찾아서 보면 거기에 써져 있고 그런 생각이 맞다.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필을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1대1 카톡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약간 어려워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제가 쑥스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부 인사라든지 뭐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에 사실은 먼저 제자된 입장에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물론 바쁜데 저보다 훨씬 더 바쁘시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의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의자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자세를 자꾸 고쳐 앉고 있는데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불편해서 42분 동안 방송을 했네요. 그럼 쌉소리 좀 하다가 그만둘까요? 최근에 이제 예전에 쓰던 LG 휴대폰을 이제 복구가 아니지. 저게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신발장 안에다가 넣어뒀다가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고 나서 안 되겠다. 충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충전하고 이제 어떤 과거의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최근에 우리 제 인스타 자주 보시는 분들은 미리 아시겠지만 어떤 형님이 있습니다. 88년생. 저보다 2살 많잖아요.
그 형님하고 기차 전철 안에서 1시간 10분인가 17분인가를 통화를 했네. 너무 재밌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근데 뭐 2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형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형이라고 할게요. 형.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고, 그 형과 같이 제가 연락이 되고 또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제가 사진 몇 장 드렸어요. 네. 사진 드렸고, 참 옛날 생각납니다. 옛날에 참 우리 힘들었는데, 지금도 물론 힘들어요. 고정적인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하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 파일이 남잖아요. 그 파일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잘해서 재밌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 할지 아직 못 정하긴 했어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한 6년 됐을 거예요. 5, 6년 됐는데 이걸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마침 이제 저희 집에 맥북 프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려면 이제 다빈치 리졸브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한다면 모바비, 아니면 이제 마침 맥이니까 그 파이널 컷 프로 써도 되고, 어도비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도비를 썼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15년 전인가 16년 전인가 썼는데, 그때 이후로 어도비 혐오증에 걸려가지고, 네. 그때가 제가 학생 때인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어도비를 쓰지 않겠다, 평생 죽어도 쓰지 않겠다 해가지고, 사진 편집도 저는 라이트룸하고 포토샵 안 쓰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이 구리잖아요. 안 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도비를 정말 싫어합니다. 네.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캡처원을 씁니다. 앞으로도 캡처원 쓸 거고요. 그렇습니다. 46분인데 또 할 말이 있나? 오늘 제가 썼던 글을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올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로그에 안 올렸는데, 그나저나 SLR 클럽 제가 글을 쓰면 원래는 막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요새 왜 댓글이 안 달려? 그래서 좀 슬퍼요. 네,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해. 그래서 방송에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 이사 후 자꾸만 다 까먹는 나날. 이사를 마치고 아직도 정신이 없습니다. 니코로 사진전은 서울에서 할 예정입니다만 갤러리 미정입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 안 하는 거야? 댓글을 안 달아? 배할걸요? 참여하든가.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전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니콘동 사람들은. 아님 말고. 갤러리 미정입니다.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니콘 코리아에서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기 때문에 암묵적인 어떤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라고 했잖아요. 이 수준은 평균적으로 이제 전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진전의 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이 어디고 마지막 사진이 어디고 이런 흐름, 이 흐름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룰, 작가 노트, 제목 작가 노트, 그 다음에 작품 가격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작품 가격 통일하려고 합니다. 뭐 작가 협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안 팔려. 네, 경험해보니까 안 팔리더라고. 최근에 일본 니콘을 보면 일본 니콘이 일본에 있는 그 니콘 말하는 거예요. 흑백 공모전을 신설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연장선, 그리고 최근 니콘 바디들이 흑백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님 말고 라고 했잖아요. 순전한 제 생각. 일본이 경주흑백 그러니까 니콘이 경주흑백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뇌피셜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니코르 사진전은 흑백 사진전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난 거 아니에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익명방 오셔서 관심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문자나 카톡 주셔도 됩니다. 6월에 전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21일부터 저는 서울 충무로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합니다. 7월 12일부터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갤러리 051에서 전시를 합니다. 6월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꾸만 뭘 하니까 다 까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니코르 전시는 내년에 할 것 같고요. 날짜도 미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n분의 1입니다. 네, 갤러리 전료. n분의 1로 하면, 여러분, n분의 1로 하면 100만원 낼 거, 200만원 낼 거, 300만원 낼 거를 10만원 내고, 15만원 내고, 20만원 내고 뭐 이렇습니다. n분의 1로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1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아직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스타 작가도 아니잖아요. 유명 작가도 아니고 스타 작가도 아니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야. 좀 더 유명해져야 돼. 그러니까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제가 왜 하고 있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제 허접한 사진들 딱 올려놓고, 근데 댓글이 없잖아. 너무 댓글이 없어가지고 내가 댓글 써야 되겠어. 무풀방지위원회. 너무 불쌍하다. 위원회. 무풀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동수 작가. 지몬미.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 어쨌든 제 방송 많이 한 것 같은데, 동영상 이렇게 김홍희 선생님 동영상 누르면요,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최신 순으로 보셔도 되고요, 인기 순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들 왜 안 보시는지. 이렇게 재밌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고 좀 배우고 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영상들이 김홍희 선생님한테 많은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착한 사진이 버려라. 이게 김홍희 선생님이 만드신 이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사진 집단 이루도 사진 집단이고, 그러면 김홍희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라고. 나처럼. 제가 2021년에 크리스마스 선물전 참여했고, 근데 단톡방, 착한 사진 버려라 단톡방 2019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단톡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2020년, 2021년에 이제 수업을 하고 전시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어요.
제가 그때 바쁘기도 바빴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근데 전시는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루 수업 한번 들으세요. 재밌어요. 근데 난 이루 수업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나라에 굴지의 작가님들이 많은 수업을 열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저 같은 해병아리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골라서 뭐 하십시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김홍희 선생님 좋아서 이루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쉴 때 다른 작가 수업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들은 적이 없니?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것이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소수지. 근데 대부분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 봐. 근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동수는 그냥 한 길을 그냥 기차야 기차 전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딱 나 여기 갈 거야 그러면은 이 선로가 바뀌지 않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나 뭐 비행기 같은 거지. 비행기가 왜 나오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행기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도착을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해진 노선은 있지만 그것이 곧장 가진 않습니다. 곧장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행기는요, 이 정해져 있는 노선이 있지만 살짝씩 계속 움직이면서 갑니다. 왜냐면 무수히 많은 비행기들이 있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실제 비행 궤적을 보면요, 일직선으로 곧장 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 생각을 해서 계속 뱀처럼 갑니다. 제가 레이더병이잖아요. 레이더병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이더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비행기들이요,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어쨌든 방송 여기까지 하고, 쌉소리가 너무 많았어. 그죠? 미안합니다. 근데 쌉소리가 재밌지. 너무 정석적인 어려운 얘기하면 재미없어. 네. 아까 윤수영 편집주간님께서 작성하신 박하선 작가님의 글 잘 읽었고, 제가 그런 글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진예술 잡지를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윤세영 편집주간님의 글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 그리고 제 어떤 다른 작가님들의 생각, 다른 작가님들의 작업 방향,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가 되고, 그게 다 자기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남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읽고 있습니다. 사진예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제 몹시 가난한 사람이니까 구독은 아직 못하지만 여유가 좀 되면 그때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사진예술 이북은 제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샀어요. 제가 이 사진예술 관계자분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저 어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물책이 1000권 정도 돼가지고 다 버리고 왔거든요. 이게 작가생을 오래 하다 보면, 글도 오래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이 쌓여요. 그러면 버려야 돼. 그래서 요새는 이북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북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김홍희 선생님 사진 잘 찍는 법 그 책도 이북으로 샀겠어요. 실물 책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출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머릿속에 막 계속 들어가. 막, 어디서 뭐 출판하고 싶다. 뭐, 어떤 출판하고 싶다. 막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물책과 이북을 동시에 출판하거나 아니면 이북만 출판. 이북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 약간 지금보다 더 어릴 때, 10대, 20대 이럴 때는 실물책이 최고지 막 이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무거워. 집에 집에 절반이 책이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 책이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2024년 5월 1일에 갤러리 설류 창업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근데 창업을 했는데 갤러리가 없어. 그래서 갤러리 열면 작업실 겸해가지고 여러분들 초대할게요. 뭐 오시면 제가 믹스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커피는 믹스 커피지. 뭐 비싼 뭐 저 커피 기계 놓고 싶은데 그 돈이면 니콘 렌즈를 하나 사지. 아니면은 뭐 그 액자 좋은 걸로 해가지고 뭐 작품을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은 다른 작가님 작품 사거나 그런 게 낫지. 돈 쓰고 싶지가 않아요. 돈도 없어. 그러니까 믹스 커피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해가지고 제가 믹스 커피 되게 잘 하거든요. 병사 출신이잖아요. 병사는 커피를 잘 해야 돼. 어쨌든 쌉소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도움 주신 자연스님과 저한테 늘 이렇게, 어떤 지침이 되어주시는 김홍희 선생님 그리고 저를 늘 든든하게 그림자처럼 저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 저희 옆지기 낙양산 작가님 그리고 우리 설유 일원들 그리고 그 설유 일원들 중에서도 이제 총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최지민 작가님 그리고 코어 스태프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도공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이 사이트 리뉴얼 됐어요. 그래서 그 리뉴얼 된 거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 많이 와주시고 제 방도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왜 안 올까? 내가 매력이 없나 봐. 네. 오늘 읽은 박하선 작가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윤세영 편집주관님도 사랑해 주시고 사진예술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은 설레다 하동수였습니다. 이 멘트가 사진 설레다 하동수였습니다. 이게 예전에 멘트인데 이제 바꿔야 되겠어. 뭘로 바꿀까? 그냥 뭐 사진작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또 글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동수였습니다. 그냥 해야 되겠다. 네, 하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